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병원 집 딸이라서가 아니라 나를 나로 봐준다고 했던 그 사람. 평생 지켜주겠다던 그 약속. 하지만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제 통장이 텅 비고 병원 지분마저 위태로워진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결혼도 사랑도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남편도 시어머니도 심지어 제 피부치인 사촌 언니까지 모두가 한패였습니다. 집안 이름에 흠을 내면 안 된다는 족쇄. 그게 저를 이 지옥에 가뒀습니다. 지금 제 앞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습니다. 중학생 때 적었던 그 문장이 보입니다. 나는 우리 집 이름에 흠집을 내선 안 된다. 이 한 문장이 제 인생을 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참고 살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무너뜨리고 나를 찾을 것인가? 사랑과 배신 사이에서, 체면과 자유 사이에서 제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제 앞에는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습니다. 표지가 해지고 모서리가 닳아서 손때가 묻은 흔적들이 세월을 말해주죠. 이 일기장을 펼칠 때마다 저는 묻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 자신보다 집안 이름을 먼저 생각했을까? 텅 빈 이 원룸에 앉아 과거를 돌아보니 모든 게 참 멀게만 느껴집니다. 어쩌면 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32살. 지방의 작은 도시에서 2대 병원을 운영하는 집안의 딸로 태어났죠. 할아버지께서 세우시고 아버지가 이어받은 병원. 2대 병원이라는 이름은 우리 동네에서 꽤 알려진 편이었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떠올려 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담임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혹시 2대 병원 원장님 따님이냐고 물으셨죠. 제가 맞다고 하자 선생님은 그럼 우리 반에 병원 집안 따님이 오셨다며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윤서연이 아니라 병원 집안의 딸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저를 볼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기 윤 원장님 따님 간다고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한다고요. 정말 복받은 집안이라고 2대째 병원 하는 데가 어디 흔하냐고요. 칭찬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무게였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알았어요. 내가 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집안의 이름에 흠집을 내면 안 된다는 것을. 병원 로비에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아버지는 의사 가운을 입고 엄숙한 표정으로 서 계셨고 그 옆 컬러 사진 속 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계셨죠. 저는 그 사진들 아래를 지나갈 때마다 등이 꼿꼿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나요? 일기장을 처음 샀던 게 분홍색 표지에 자물쇠가 달린 그때 유행하던 그런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우리 집 이름에 흠집을 내선 안 된다. 왜 그런 문장을 썼는지 지금도 정확히 기억납니다. 그날 친척 모임이 있었거든요. 큰아버지 댁에 모였는데 어른들이 돌아가며 저를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제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분명 닫고 나왔는데 방에 들어서니 책상 위에 펼쳐져 있던 일기장이 살짝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복도로 나왔는데 언니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사촌 언니 수진. 아버지의 형제분 딸로 저보다 4살 위였죠. 저는 언니에게 우리 집에 왜 왔냐고 물었습니다. 언니는 엄마가 이모한테 드릴 반찬 가져오라고 해서 왔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혹시 자기 헤어핀 못 봤냐고 저번에 제 방에서 떨어뜨린 것 같다고 물었습니다. 저는 못 봤다고 대답했죠. 언니는 그래 됐다며 그렇게 말하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언니가 제 일기를 본 걸. 자물쇠는 잠가놨지만 일기장의 위치가 분명히 달랐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일기장을 더 조심스럽게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주 그 문장을 적었어요. 나는 우리 집 이름에 흠집을 내선 안 된다고. 친척 모임에서 어른들은 늘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서연이는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한다고. 역시 병원 집안 딸이라 다르다고요. 우리 집안의 자랑이라고. 나중에 의사 되면 병원 물려받을 거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칭찬을 들으면서도 저는 왠지 숨이 막혔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무거웠어요. 병원에는 단골 환자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순자 할머니는 제가 어릴 때부터 알던 분이었어요. 무릎이 안 좋으셔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오셨죠. 할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어머, 우리 서연이 또 컸다고, 이제 대학생이냐고 물으셨어요. 제가 간호학과 다닌다고 하자 역시 병원 집안 딸이라 간호학과 갔다며 제가 있어야 이 병원이 든든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은 따뜻했지만 저는 그때마다 묘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정말 간호학과에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그게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저는 당연하다는 듯이 우리 병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이제 병원 식구가 됐다고 정말 자랑스럽다고 하셨죠. 저도 좋았습니다. 정말로요. 환자분들을 돌보는 일은 보람이 있었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곳에서 일한다는 게 편안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병원 행정실에는 제가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언니였죠. 언니는 병원 행정실장으로 일했는데 저를 볼 때마다 묘한 시선을 보냈어요.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언니가 저를 불러 세우더니 말했어요. 요새 환자분들이 제 칭찬 많이 하신다고. 역시 원장님 따님이라 다르긴 다른가 보다고요. 겉으로는 칭찬 같았지만 그 말투에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느꼈지만 모른 척했어요. 어차피 우리는 가족이고 언니도 저를 예뻐할 거라고 믿고 싶었으니까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는데 복도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 같았죠. 그래, 맞다고. 서연이 애는 항상 착한 척만 한다고. 원장님도 그 애만 예뻐한다고요. 당연히 병원도 그 애한테 갈 거라며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없다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언니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어요. 그냥 순간적인 감정이겠지. 언니도 힘들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 무렵 저는 30이 되었고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친척 모임만 가면 똑같은 질문이 쏟아졌죠. 서연이는 아직도 혼자냐고, 이제 슬슬 좋은 사람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병원 집안 딸인데 조건 좋은 사람 만나겠다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만난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나는 그냥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왜 다들 조건부터 이야기할까?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친구의 소개로 만난 자리였어요. 그는 무역업체 대표였습니다. 해외 유학을 다녀왔다고 했고 세련된 옷차림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죠.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제게 병원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어요. 대신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물었습니다. 어떤 음악을 듣는지, 주말에는 뭘 하며 보내는지, 꿈이 뭔지.
그게 참 신선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를 병원 집안의 딸이 아니라 그냥 윤서연으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어요. 두 번째 만남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참 편안한 사람이라고, 같이 있으면 마음이 놓인다고요.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와 있으면 제가 무엇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없다고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어깨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영화를 보러 가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죠. 그는 늘 배려심이 깊었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석 달쯤 사귀었을 때 그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작은 레스토랑에서였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앞에서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저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병원집 딸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윤서연이라서 좋다고, 자기 사람이 되어달라고요.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정말로 저를 저 자체로 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고, 함께하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일기장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프로포즈를 받았다. 처음으로 나를 나로 봐주는 사람을 만났다. 행복하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만나는 자리가 마련되었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될 분을 배웠어요. 시어머니는 전직 아나운서 출신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우아한 말투,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얼굴. 첫인상은 정말 좋았어요. 제가 정말 예쁘다고, 아들이 좋은 분 만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중간에 시어머니가 슬쩍 물으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병원을 하신다고 들었다며, 이대 병원이라고 하던데 규모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저는 그냥 지역 병원이라 크지는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래도 이대째 하시는 거면 기반이 탄탄하시겠다고, 좋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궁금해서 물으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죠. 그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는 걸.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예식장은 화려했고 하객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과 함께. 식장 한쪽에서 시동생을 보았습니다. 남편보다 2살 어린 동생이었죠. 얼굴은 잘생겼지만 어딘가 불안정해 보이는 느낌이 있었어요. 시동생은 식이 진행되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쪽을 보다가 시동생의 휴대폰 화면이 잠깐 보였어요. 숫자들이 빠르게 바뀌고 있었고 빨간색과 파란색 버튼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때는 주식 앱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죠. 그게 도박 사이트였다는 걸. 시동생은 제가 쳐다보는 걸 알아챘는지 휴대폰을 주머니에 재빨리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웃으며 축하한다고 인사했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시어머니가 하객들에게 인사하시는 걸 들었어요. 아들이 정말 좋은 집안 며느리를 만났다고, 병원집 따님이라 집안도 좋고 애도 착하다고요. 우리 집안 체면 살렸다고 하시는 게 들렸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체면을 살렸다니. 마치 제가 집안을 빛내주는 장식품 같다는 느낌이랄까요? 하지만 저는 그 느낌을 애써 무시했어요.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겠지. 신혼여행은 파리로 갔습니다. 남편과 손을 잡고 에펠탑 앞에 섰을 때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행 사흘째 되던 날 처음으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생강역 카페에 앉아 있는데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더니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남편은 미안한데 급한 전화 좀 받아야겠다며 카페 밖으로 나가 10분 넘게 통화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었어요. 제가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냥 회사 일로 좀 복잡한 게 생겼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투자 미팅 건이라고요. 저는 신혼여행 중인데 일이 생기다니 안 됐다고 말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며 내일 하루만 혼자 있어줄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급하게 화상회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사업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호텔방에 혼자 남겨졌을 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오늘 처음으로 남편이 나보다 일을 먼저 생각했다.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사업가의 아내가 되려면 이런 것쯤은 이해해야겠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우리는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달콤했어요. 남편은 퇴근하면 꽃을 사들고 왔고 주말이면 함께 장을 보러 갔습니다. 하지만 가끔 이상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남편이 새벽에 일어나 거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조용히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지만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었죠.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우리 집에 오셔서는 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셨어요. 병원은 요즘 어떠냐고, 환자가 많이 오냐고요. 제가 단골분들이 많아서 꾸준한 편이라고 하자 그럼 수입도 안정적이겠다며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왜 자꾸 병원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싶었지만 혹시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 넘어갔어요. 결혼 6개월쯤 됐을 때 시동생이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어요. 형한테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다고 말했죠.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또 도박한 거냐고 물었어요. 시동생은 아니라고, 이번엔 진짜 아니라고,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그런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남편은 결국 시동생에게 돈을 빌려줬습니다. 얼마인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남편의 가족 일에 제가 끼어들기는 조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일기장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시동생이 돈을 빌려갔다.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았다. 왠지 불안하다. 그렇게 신혼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신혼부부였지만 저는 점점 더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저희는 새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5평짜리 아파트였어요. 크진 않았지만 둘이 살기엔 충분했죠. 처음 몇 달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제가 좋아하는 커피를 내려주었고 퇴근길에는 꽃을 사들고 왔어요. 주말이면 함께 마트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제게는 소중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저희는 함께 부엌에서 브런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란을 풀고 저는 빵을 굽고 있었죠. 남편은 저와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다고 매일 아침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꿈만 같다고 말했어요. 저도 남편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 둘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쯤 됐을 때였나요? 새벽 3시쯤 잠에서 깼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었어요. 화장실인가 싶어 일어났는데 거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베란다 문틈 사이로 남편이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불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휴대폰 불빛만 얼굴을 비추고 있었죠. 그쪽에서 말한 대로 하고 있다고,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곧 해결될 거라고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누구와 통화하는 걸까요? 그리고 무엇을 해결한다는 걸까요? 저는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도 사생활이 있을 테고 회사 일일 수도 있잖아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모른 척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무렵부터 시어머니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꼭 병원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과일을 들고 오셨어요. 요새 병원은 어떠냐고, 바쁘냐고 물으셨죠. 저는 환자분들이 꾸준히 오셔서 바쁜 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며느리가 병원 집안 딸이니 든든하다고 하시면서 병원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침상이 몇 개나 되는지, 직원은 몇 명이나 있는지요. 저는 침상이 한 50개 정도 되고 간호사랑 행정 직원 합쳐서 20명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50개면 꽤 큰 편이라며 그럼 안정적이겠다고 좋겠다고 하셨어요. 표정이 묘하게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저는 왜 자꾸 병원 규모를 물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며느리 친정이 궁금하신 건가 싶었죠. 하지만 뭔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혼석 달째 시어머니가 또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생도 함께였어요. 시동생은 오랜만이라고 인사하면서도 왠지 초조해 보였습니다. 자꾸 손가락으로 소파 팔걸이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요새 힘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병원 쪽에 일자리 같은 게 없겠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보겠다고 대답했어요. 시어머니는 고맙다며 역시 며느리가 병원 집안이니까 이런 때 든든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병원 집안이니까 든든하다니. 마치 저를 도구처럼 여기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 넘어갔습니다. 결혼 4달째 남편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졌고 집에 와서도 자주 서재에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가 잦아졌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었는데도 남편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더니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녁 먼저 먹고 있으라고요. 남편은 11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넥타이도 풀어 헤쳐져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죠. 제가 많이 힘들어 보인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그냥 프로젝트가 좀 복잡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남편은 씻지도 않고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 하지만 물어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5달째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잠깐 깼다가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어요. 복도를 지나는데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남편이 아직도 안 자고 있는 거예요. 문틈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못 기다린다는 말, 이번 달까지는 꼭 해결하겠다는 말,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말.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저는 서재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서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모른 척 해야 할까? 결국 저는 침실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내가 알게 되면 모든 게 무너질까봐 두려웠어요.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 나는 그걸 알고 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다. 이게 맞는 걸까? 결혼 반년이 되던 날 남편이 외식하자고 했습니다. 결혼 기념일은 아니었지만 6개월을 축하하자고 했어요. 저는 기뻤습니다. 요즘 거리감이 느껴졌는데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식당에서 식사하는 동안 남편은 많이 말이 없었습니다. 뭔가 고민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무슨 걱정 있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저와 결혼해서 행복하냐고 되물었습니다. 저는 당연하다고 왜 그런 질문을 하냐고 물었죠. 남편은 그냥 제게 잘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남편은 저한테 잘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제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남편은 고맙다고 자기만 믿어달라고 꼭 저를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만 믿어달라는 그 말.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치 놓치면 안 되는 것처럼요. 저는 그 손을 느끼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사랑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남편은 또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이 나만 믿어달라고 했다. 나는 믿고 싶다. 정말 믿고 싶다.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할까? 뭔가 큰일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다. 저는 그 불안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이런 시기도 있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시간은 상황을 나아지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병원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어요. 묘하게 관찰하는 듯한, 뭔가를 알고 있는 듯한 시선. 저는 그 시선이 불편했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어느 날 언니가 복도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시댁은 잘 지내냐고 물었어요.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죠.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래 잘 됐다고만 하고 가버렸습니다.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지만 참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저는 나중에야 알게 됩니다. 신혼생활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저는 행복과 불안 사이를 오갔습니다. 아침에 남편과 커피를 마실 때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새벽에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볼 때는 불안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도 저를 사랑하고 저도 남편을 사랑한다는 걸요.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한 게 있다는 것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 1년째 되는 날에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걸.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는 진실이 제 앞에 펼쳐질 거라는 걸. 아직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괜찮을 거라고, 사랑하니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됩니다. 때로는 사랑보다 더 무거운 것들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진다는 걸요. 결혼 1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년 전 그날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에 겨워 웃고 있었죠. 그때 저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몰랐습니다. 결혼 기념일 당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침에 나가면서 6시까지 집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예약해 놓은 곳이 있다고요. 저는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됐습니다. 남편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7시가 지났습니다. 8시가 됐습니다. 저는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남편은 받지 않았어요. 9시가 넘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넥타이는 풀려 있었고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났어요. 저는 무슨 일이냐고 결혼 기념일인데 왜 이제 오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소파에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걸.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걸. 남편은 한참 만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렵다는 건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투자가 실패했다고 했어요. 작년에 진행했던 큰 프로젝트가 완전히 무산됐다고요. 거래처들이 연달아 계약을 파기했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큰 금액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5천만 원이라고. 5천만 원. 저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신혼집 전세금보다 많은 돈이었어요. 우리가 모아온 저축을 다 합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만 도와달라고. 조금만 시간을 주면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다고. 저희 병원 집안이라면 조금은 감당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신혼여행 때 남편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병원 집 딸이라서가 아니라 제가 윤서연이라서 좋다고 했던 그 말. 그게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심이었다가 상황이 바뀐 걸까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웠냐고. 남편은 결혼하기 전부터라고 대답했어요. 이미 투자 실패로 빚이 있었다고. 하지만 곧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저와의 결혼은 뭐였을까요? 저를 사랑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병원 집안 딸이라서였을까요? 남편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저 없이는 못 산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자는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을 정말 알고 있었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도와주기로요. 가정을 지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집안에 이혼 같은 흠은 있을 수 없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은행에 갔습니다. 제 적금을 해지하고 병원에서 받은 상속목 중 일부를 꺼냈어요. 2천만 원. 제가 모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남편은 고맙다고, 꼭 갚겠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천만 원을 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심각했어요. 며느리라고 부르시더니 우리 집안이 지금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도와달라고요. 저는 이미 도와드렸다고 지난달에 2천만 원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하셨어요. 빚이 생각보다 많다고요. 얼마나 더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3천만 원이라고 대답하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3천만 원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병원 집안 딸인데 방법이 있지 않겠냐고 하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부탁해 보라고요. 우리 집안 체면도 있는데 며느리 시댁이 망하면 되겠냐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자꾸 병원 이야기를 하셨는지, 결혼식 때 왜 체면을 살렸다고 하셨는지, 저를 보험처럼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그래, 그러냐며, 그럼 며느리 시댁이 망해도 상관없다는 거냐고 하셨어요. 병원 평판 생각은 안 하냐고요. 그날 시어머니가 가신 뒤 저는 무너졌습니다.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도대체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사랑한다는 게 잘못인가요? 그날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겠다고 한 걸요. 남편은 말했습니다. 가족이잖냐고. 동생을 어떻게 버리냐고요.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3천만 원이 시동생 때문이라는 걸, 시동생이 또 도박을 했다는 걸, 저는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냐고, 시동생 빚까지 왜 우리가 갚아야 하냐고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나는 그저 돈을 대는 도구일 뿐인가. 다음 날 저는 병원에 갔습니다. 일을 하면서 정신을 차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언니를 마주쳤습니다. 언니는 저를 보더니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새 시댁에서 잘 지내냐고 물었죠. 저는 잘 지낸다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언니는 시어머니랑은 사이 좋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잘해주신다고 대답했어요. 언니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 잘됐다고 말하더니 갑자기 제 시댁 경제 사정은 알고 결혼한 거냐고 물었어요. 저는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 언니는 아니 그냥이라며 무역업이 요새 안 좋다던데 조심하라고만 말하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무슨 뜻이었을까요? 언니는 뭘 알고 있는 걸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가 또 와 계셨습니다. 이번에는 시동생도 함께였어요. 시동생은 제게 고개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시동생이 친구 보증을 잘못 써서 큰일이 났다고요. 1천만 원만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아까 3천만 원이라더니 이제 1천만 원이라니 금액도 제멋대로였습니다. 저는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은 도와드릴 수 없다고요. 시어머니는 화를 내셨습니다. 며느리가 시댁 식구를 이렇게 버리냐고 병원 집안 딸이라며 뽐내더니 정작 도움은 안 준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이 사람은 저를 지켜줄 생각이 없구나. 결국 그날 저는 또 돈을 내줬습니다. 제 월급 전액이었어요. 석 달치 월급을 미리 받아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역시 며느리가 착하다며 제 손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적금도 상속목도 월급까지 다 시댁에 쏟아부었어요.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죠. 어느 날 저는 병원 행정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언니가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명의로 대출받은 거 아냐고요? 저는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습니다.
언니는 병원 지분을 담보로 누군가 대출 문의를 했다고 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 명의로요? 저는 그런 적 없다고 언니한테 확인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일주일 뒤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이 들려 있었어요. 제 명의로 병원 지분 일부를 담보로 2천만 원 대출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서명도 되어 있다고요. 저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분명 제 서명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명의로 뭔가 한 게 있냐고요.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제 도장을 썼다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제 동의도 없이 제 명의를 도용했다니. 그것도 병원 지분을 담보로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할 짓이냐고요. 남편은 계속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요. 저는 그날 밤 집을 나왔습니다. 친구 집에서 하루를 보냈어요. 이혼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계속 떠올랐어요. 우리 집안에 이혼 같은 흠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남편이 나를 배신했다. 하지만 나는 떠날 수 없다. 집안 이름 때문에 이 족쇄를 끊을 수 있을까? 다음 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꼭 갚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앞으로 시댁일에는 절대 돈 쓰지 말자고요. 남편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지켜질 리 없었죠. 그렇게 제 희생은 계속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집안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요. 저는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반년 동안 저는 계속 돈을 댔어요. 남편의 회사 빚, 시동생의 도박 빚, 시어머니의 생활비까지. 제 통장은 텅 비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액이 10만 원도 채 안 됐어요. 1년 전만 해도 3천만 원이 넘게 있었는데 그 돈이 모두 어디로 갔을까요? 시댁으로 흘러들어갔죠. 그런데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졌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남편이 또 말했어요. 시동생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요. 이번에는 5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은 없다고, 제 통장이 텅 비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고 물었어요. 가족인데 그냥 둘 수 없지 않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지쳤어요. 남편은 제 아버지한테 부탁해보면 안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제는 제 친정까지 손을 뻗으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고요. 남편은 왜 그러냐며 가족끼리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가족이면 이렇게 해도 되냐고요. 그날 밤 저희는 심하게 싸웠습니다. 남편은 제가 냉정하다고 했어요. 시댁 식구들을 버린다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그런 말을 하냐고요. 결국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않았어요. 저는 혼자 남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심했어요. 아무 말 없이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하기는 한 걸까? 며칠 뒤
저는 병원 주차장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있는 걸 봤어요. 둘이 차 옆에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언니와 시어머니가 아는 사이였나요? 제가 다가가자 둘은 급하게 헤어졌습니다. 표정이 어색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랑 무슨 일 있냐고요? 언니는 아니라고 우연히 마주쳐서 인사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가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저는 시어머니한테도 물었습니다. 언니랑 아는 사이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니라며 주차장에서 우연히 만나 인사한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뭔가 숨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언니와 시어머니가 왜 만났을까?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우연히 이상한 걸 들었습니다.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시어머니의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병원 쪽도 손에 넣을 수 있다고요.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 뭐라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묘하게 익숙했어요. 저는 설거지를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어요. 서연이는 아직 눈치 못 챘다고 일기장에 적힌 대로 집안 체면 때문에 절대 이혼 못한다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일기장이요? 제 일기장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화 너머 목소리. 그게 언니였나요? 저는 거실로 나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황급히 부엌으로 돌아와 설거지를 계속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제게 인사하고 나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언니가 연결되어 있다니. 그리고 제 일기장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언니가 제 일기를 본 게 한두 번이 아니었나 봅니다. 중학교 때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방에 돌아왔을 때 일기장 위치가 바뀌어 있던 날. 언니가 헤어핀 찾으러 왔다고 했던 그날. 언니는 그때 제 일기를 받고 제 약점을 알아챘던 거예요. 나는 우리 집 이름에 흠집을 내선 안 된다. 그 문장. 언니는 그걸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한테 말했던 겁니다. 저는 절대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언니랑 아는 사이냐고요. 남편은 모른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고 되물었죠. 저는 그냥 궁금해서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물어볼 수 없었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 확실한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병원을 손에 넣는다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제 병원 지분을 노리는 걸까요? 며칠 뒤 저는 확인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남편이 출근한 뒤 서재로 갔어요. 문을 열려는데 잠겨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잠그지 않았는데 저는 열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옷장, 서랍, 책상. 어디에도 열쇠가 없었어요. 남편이 가지고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재킷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열쇠가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 열쇠를 꺼내 서재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열쇠를 도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남편이 나왔을 때 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서재 안에 뭐가 있는 걸까요? 왜 이렇게 철저히 숨기는 걸까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또다시 이상한 걸 목격했습니다. 밤 11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는데 서재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문틈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어요. 병원 지분 담보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서연이가 눈치 못 챘다고, 조금만 더 있으면 된다고요. 지분 서류는 이미 준비해뒀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병원 지분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제 몰래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섰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남편이 알아챌까봐 입을 막았어요. 서재 문이 열릴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침실로 돌아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숨을 죽였습니다. 남편이 침실로 들어왔지만 저는 자는 척했어요. 남편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저는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계산이었을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병원을 손에 넣는다는 말. 서연이는 눈치 못 챘다는 말. 다음 날 아침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시커멓게 멍들어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이게 1년 전 행복하게 웃던 신부의 모습인가요? 저는 화장으로 다크서클을 가렸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으니까요. 환자분들 앞에서는 웃어야 했으니까요. 병원 집안 딸로서 체면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행정실로 오라고요. 저는 따라갔어요. 언니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제 명의로 또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3천만 원이라고요. 병원 지분 전부를 담보로 잡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보며 무너졌습니다. 남편이 또 제 명의를 도용하려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제 전 재산을요. 언니가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고 있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더니 말했습니다. 서연아, 시어머니랑 나랑 아는 사이라는 거 알고 있지. 저는 놀라서 언니를 쳐다봤어요. 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시어머니가 내 결혼 전부터 나한테 연락했다고요. 병원 규모가 어떤지, 지분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봤다고 했어요. 그때는 그냥 궁금해서 그러는 줄 알았다고요. 하지만 요즘 시어머니가 자꾸 연락한다고 했습니다. 제 병원 지분을 어떻게든 손에 넣으려고 한다고요. 언니는 저한테 조심하라고 했어요. 저는 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언니는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행복해 보여서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제는 너무 심각해서 말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언니에게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했어요. 언니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무너지더라도 확실히 알아야 한다고요. 저는 저녁을 준비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서재 안에 뭐가 있을까? 남편이 왜 그렇게 철저히 숨기는 걸까? 시어머니와 언니가 노리는 게 정말 제 병원 지분일까?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처럼 인사하고 식탁에 앉았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사랑했던 적이 있었을까? 저녁을 먹는 동안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침묵했어요. 식탁 위에는 무거운 공기만 흘렀습니다. 식사를 마친 남편이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어요.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때다 싶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남편의 재킷을 찾았어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작은 열쇠가 손에 잡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저는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졌어요. 서재 문 앞에 섰습니다. 손에 쥔 열쇠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샤워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열쇠를 자물쇠에 가져다 댔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을 수가 없었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문을 열면 돌이킬 수 없을 거라는 생각. 진실을 알고 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 수는 없다는 생각. 저는 열쇠를 돌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샤워 소리가 여전히 들렸습니다. 저는 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한 번만 돌리면 됐습니다. 진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진실을 알아야 한다. 무너지더라도. 문을 열었습니다. 서재 안은 어두웠어요. 저는 불을 켰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샤워 소리는 여전히 들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죠. 저는 서류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대출 계약서였습니다. 제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5천만 원. 남편이 말했던 그 빚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결혼 석 달 전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이미 빚이 있었다는 남편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또 다른 대출 계약서였어요. 이것도 제 명의였습니다. 2천만 원. 하지만 저는 이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남편이 제 이름을 썼던 겁니다. 세 번째 서류를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병원 지분양도 계약서였어요. 제 지분 전부를 시어머니 명의로 넘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액은 1억 원. 제 지분의 시가가 10억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어요. 날짜는 한 달 뒤로 되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 밑에 봉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열어봤어요. 안에는 인쇄된 문자 메시지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였어요. 서연이 일기에 집안 채면 이야기가 많더라. 절대 이혼 안 할 애니까 천천히 진행하자. 알겠습니다, 어머니. 병원 지분만 확보하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언니와 시어머니의 대화 기록도 있었습니다. 서연이 지분이 얼마나 되나요? 전체의 40% 정도 됩니다. 시가로 치면 10억은 될 겁니다. 완벽하네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겠어요. 제목도 잊지 마세요. 언니 몫이라니. 언니도 이 계획에 가담했던 거예요. 제 병원 지분을 빼앗는데 언니도 한몫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보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처음부터 계획이었던 거예요. 결혼도 사랑도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황급히 서류를 도로 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머리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서류를 보고 있는 걸 봤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어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다 거짓이었어요? 나를 사랑한 적도 없는 거예요? 남편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처음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진심이라고. 정말 사랑한다고요.
하지만 그 말이 더 이상 제게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 서류가 다 증명하잖아요. 처음부터 내 돈이 목적이었다는 걸.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 자기 잘못이라고 용서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습니다. 1년 전 프로포즈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저를 윤서연으로 봐준다고 했던 그 사람이.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지나쳐 나왔어요. 남편이 제 팔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남편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아, 제발 문 열어달라고, 이야기 좀 하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그 서류들이 쥐어져 있었어요. 증거였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가, 언니가 저를 배신했다는 증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중학교 때 샀던 분홍색 일기장.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나는 우리 집 이름에 흠집을 내선 안 된다. 저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 한 문장이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였어요. 이 족쇄가 저를 이 지옥에 가둔 겁니다. 언니가 이 일기를 몰래 봤던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한테 말했을 거예요. 서연이는 절대 이혼하지 못할 거라고. 집안 체면 때문에 끝까지 참을 거라고. 그들은 제 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에 출근해서 아버지를 찾아뵀어요. 아버지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놀라셨습니다. 많이 야위었다고,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남편의 빚 시댁의 요구, 제 명의로 된 대출, 병원 지분 양도 계획까지. 아버지는 점점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버지는 한참을 말이 없으시다가 물으셨습니다. 이혼할 거냐고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혼. 우리 집안에서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어요. 제가 첫 번째가 되는 겁니다. 집안의 흠집을 내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혼하려고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고. 집안 체면보다 내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너무 혼자 짊어지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아버지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지분은 내가 지켜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저는 그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서류들을 보여드렸어요.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명예 도용과 사기 혐의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하면 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시어머니가 와 계셨습니다. 남편한테 들었나 봐요. 제가 서류를 봤다는 걸. 시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해라고, 다 며느리 생각해서 한 일이라고요. 병원 지분을 담보로 잡아서 큰 돈을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그 돈으로 사업을 키워서 나중에 며느리한테 더 많이 돌려줄 생각이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제 동의도 없이 했냐고, 왜 숨겼냐고 물었죠.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며느리가 병원 집안이니까 시댁 좀 도와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집안끼리 이렇게 야박하게 굴면 되냐고만 하셨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혼할 거라고. 그리고 고소할 거라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안 망한다고, 며느리 시댁 망하는 거 보고 싶냐고 소리쳤어요. 병원 평판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이야기 좀 하자고요. 저는 문을 열어줬어요. 남편은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정말 사랑한다고, 앞으로 잘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저를 사랑했던 적 있냐고요. 남편은 그렇다고 했어요. 처음엔 조건 때문에 접근했지만 지금은 진심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고. 진짜 사랑이었으면 저를 이렇게 이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어요. 남편은 계속 빌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에 이혼 소송과 사기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동네에 소문이 퍼졌어요. 병원 집안 딸이 이혼한다고 시댁을 고소했다고요. 친척들이 연락했습니다. 집안 망신이라고, 그냥 참고 살 수는 없냐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요. 병원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환자분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 어린 시선, 호기심 어린 시선. 박순자 할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가야, 힘들었겠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어요. 사람이 집안 이름보다 중요한 법이야. 내가 행복해야지. 체면 때문에 불행하게 살 필요는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체면에 갇혀 살았던 거예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거라고. 늦은 게 아니라고요.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서류들, 문자 기록, 지분양도 계약서, 언니도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자백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돈을 받기로 했다고, 제 병원 지분 중 일부를 약속받았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허탈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를 배신한 거예요.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혼 인정. 남편은 사기와 명예 도용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시어머니도 공범으로 같은 형을 받았어요. 언니는 병원에서 해고됐습니다. 저는 제 지분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남편한테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받았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시선, 친척들의 비난, 병원 내부의 수군거림. 저는 이제 더 이상 병원 집안의 자랑이 아니었어요. 이혼한 여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병원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는 만류하셨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이곳에서는 더 이상 제 자신으로 살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 그리고 그 오래된 일기장. 이사한 첫날 밤 저는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혀 있던 그 문장. 나는 우리 집 이름에 흠집을 내선 안 된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에 선을 그었어요. 굵고 진하게.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나는 병원 집안의 딸이 아니라 그냥 윤서연으로 산다. 집안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원룸은 작았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공간.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나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이라도 내 인생을 살라고 하셨던 그 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자유로웠어요. 집안 이름이라는 족쇄에서, 체면이라는 감옥에서 저는 다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나를 지킨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 이제 시작이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커피를 내렸어요. 작은 원룸에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씁쓸했지만 따뜻했어요. 마치 제 인생처럼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할머니였어요.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아가야, 잘 지내니? 할머니는 내가 자랑스럽단다. 용기 있게 내 인생을 선택했으니까. 힘들면 언제든 연락하렴.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고맙다고 적었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창문 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선택할 수 있어요. 누구를 만날지, 어떻게 살지, 모든 게 제 손에 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조금 지쳐 보이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잘 견뎠어.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32살. 병원 집안의 딸이었지만 이제는 그냥 저예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쓰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저는 커피를 마저 마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어요. 나를 찾기까지 오래 걸렸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